건축법도 내용이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좀 보시고, 건축법은 실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법은 정비법과 다르게 이제 규제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규제하죠.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 이걸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정비 사업은, 그런데 건축법은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할 때는 또 건축물을 우리가 이렇게 건축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규제를 안 하면 안전하지 못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 다치게 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규제의 중요한 내용이 건축 허가예요. 관청에 가서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 서류를 준비해라. 이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서류가 13가지의 서류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건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13가지 서류를 준비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도면. 그래서 설계 도면에 보면 무슨 뭐 평면도, 인면도, 뭐 배치도, 이런 각종 도면하고, 또 공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13가지 관련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는 이제 관청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서류를 내서 내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게 건축법에 맞는 그런 건축법의 규정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건축물 건축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럼 건축 허가는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이라든가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대문구청 이런 데 가면 건축 민원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접수를 시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착공신고라는 걸 해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건축법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건축하는 순서예요. 순서. 건축법도 어떤 절차를 공부하고 그 절차 내에서 이제 공부할 거리를 쭉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예요. 착공신고 안 하고 착수하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착공신고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이 공사계획신고란 말도 쓰는데, 착공신고할 때 건축허가 때 낸 서류 말고 다른 서류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공사를 착수. 자, 요거 공사 착수하는데 1년 걸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만약에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어서,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안 하면 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고요. 그럼 취소 안 당하려고 하면 1년 안에 빨리 착수해라. 자, 건물이 완공됐어요. 완공되면 여기서는 준공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요. 준공인가 뭐 준공하는 말 안 쓰고 사용승이라는 말 씁니다. 이게 과거에는 준공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건축물 신축된 게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승인 신청을 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설계도대로 여기 설계도면 같은 게 들어가서 이 설계도 같은 것들과 잘 맞는 형태로 공사가 완공됐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사용승인도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라고 건축법에 11조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그 조문의 번호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법을 공부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허가라는 걸 받습니까? 그래서 완공되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을 한다. 이게 기본 순서예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건축 허가, 그다음에 사용 승인이라는 게 일종의 행정 절차. 행정 절차를 받지 않고 하면 이거 위법행위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끝에가 이축이 아니라 이전, 이렇게. 그러면 뭐라는 거냐면, 이 건축 절차로 바로 들어가려 했더니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는 거. 용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면 당연히 신축인 줄 알았는데, 신축 말고도 증축도 있대요. 증축 뭔지 아시죠?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위로 더 짓거나 옆으로 늘리면 다 증축 공사라는 거예요. 또 여기 개축이라는 공사 있습니까? 개축은 기존 건물이 3층짜리가 있었는데 그 3층짜리 건물을 일부를 철거하든 전부를 철거한 다음에 똑같은 사이즈로 지으면 개축이 되는 거예요. 이 고칠 개자 써가지고 같은 규모로 지으면, 예를 들어서 개축 공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축 공사는 건물이 3층 300짜리가 있었어요. 자, 1층 바닥 면적이 100, 2층도 100. 그럼 연면적이 얼마예요? 3개 층이 있고 3층짜리가 있고 각 층 면적이 100이니까 연면적은 300이라고 하는 거죠. 연면적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해서
연면적 할 때 연자가 2을 연자니까 각 측면적이 100, 100, 100을 구해서 다 연결하면 3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 300,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3층 300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 건물을 전부를 철거할까요? 전부? 전부를 철거했습니까?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없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자재를 가져가지고 3층 300을 똑같이 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한 거예요? 개축이라고 개축. 3층 300짜리를 전부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3층 300을 줘놓으면 개축한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3층 300짜리를 전부를 철거하고 5층 500 지면 뭘까요? 그거는 신축이에요. 신축. 네, 이게 증축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신축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 건물을 3층 300짜리를 전부를 철거했죠. 전부를 철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5층 500으로 기존 건물보다 사이즈가 큰 걸 지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 건물하고 동일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신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개축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를 철거하고 5층 500 지으면 그거 신축한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5층 500을 줬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아예 나왔으니까 말을 한번 해볼 건데 아예 말을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저기 용어에서 저 먼저 이게 건축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잠깐 우리 교재를 어디를 좀 보시냐면 그분이 좀 뒤쪽에 있는데 자 522페이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지금 건축법에 이제 공부 순서를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먼저 봐야 되는데 522페이지 좀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라는 말이 있고 건축이라는 용어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네, 제가 이제 신축 설명을 하고 증축, 개축. 개축 다시 한번 보세요. 개축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했습니까? 그 초록색 전부나 일부,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를 밑에 줄에 철거하고 종전과 무슨 규모로?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했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개축이 되는 거네.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다. 이렇게. 그러면 일부 철거하고 이거 보세요. 건물이 3층 300이 있었는데 일부 철거했어요. 일부 철거. 일부 철거하면 2층 2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철거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자재로 똑같이 3층 300 지어놓으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일부 철거하고 똑같은 규모로 지면 그것도 개축.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지면 개축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철거했죠. 그 상태에서 초과해서 지으면 그게 증축이라고요. 지금 일부를 철거해서 2층 200이 됐는데 2층 200에서 3층까지만 올리면 개축인데 하나 더 줬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3층에서 4층 된 거잖아요. 이만큼 더 증축한 거라고요. 아까 전부 철거하고 초과하면 신축, 일부 철거하고 초과해서 지으면 증축. 그 말이 어디냐면 그 신축의 왼쪽 페이지 신축 좀 보세요. 신축이 원래 세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은 당연히 신축이죠. 건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밑에 줄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 신축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새로 지금 당연히 신축이고 동그라미 3번 좀 보세요.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이게 뭐예요? 신축이 되는 거라고요.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 내에서만 지으면 개축인데 전부 철거하고 초과하면 그거는 신축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개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에서도 양가로 2번으로 쭉 내려오시면 자 증축도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처럼 옆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높이나 층수처럼 위로 올리는 공사는 다 증축공사다. 근데 옆에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했습니까? 자,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인데 일부 철거하고 규모를 초과했죠? 그럼 개축 범위를 벗어나서 이때는 증축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전부 철거 초과하면 신축, 일부 철거하고 초과하면 증축,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 내에서 지면 개축. 요거 뭐 시험 문제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축 공사인지 증축인지 개축인지를 꼭 구별하시고 사실은 신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신축도 한번 좀 보세요. 신축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이 주된 건물 짓는 것도 신축 개념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부속 건물이 창고예요. 창고, 식당 이런 거. 자, 여기 대지가 있는데 주된 건물인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창고가 먼저 있어요. 이렇게 창고. 우리 창고를 뭐라고 그래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 건축물만 먼저 있는 대지에다가 옆에다가 주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창고 먼저 짓고 한 3개월 뒤에 주된 건물인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 짓는 게 이게 증축이 아니라 이거 신축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어도 신축이고
부속 건물만 먼저 있는 대지에서 옆에다가 주된 건물 있는 것도 신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그러면 그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반대로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된 건물인 공장이 먼저 있습니까? 이렇게 주된 건물이 공장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부속 건물인 창고를 짓고 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건 주된 건물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을 때 요거는 증축 공사로 봐야된다고 이렇게. 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부속 건물인 창고가 먼저 있고 나중에 주된 건물인 공장을 지으면 이 공장 짓는 행위는 신축으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공장이 먼저 있고 옆에다가 부속 건물을 짓는 거는 이거는 주된 건물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증축 공사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증축에 다시 한번 보세요. 증축에 기존 건물이 먼저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거죠. 기존 건물이 그러면 공장이다. 그 상태에서 창고를 옆에 더 진 거라고요. 기존 건물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늘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축 공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지으면 신축입니까? 부속 건물만 먼저 있는 데지에다가 주된 건물을 따로 옆에다 짓는 것도 이거는 신축.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으면 신축. 그 다음에 증축 개념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축 개념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축이 뭡니까? 재축. 재축은 개축과 공통점이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건데 차이점은 건물이 무너진 원인이 철거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이다. 건물이 이렇게 멸실되고 나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건물을 싹 다 멸실해 갔어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면 재축. 재축이죠. 예. 근데 얘가 이제 그 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게 같은 음은 같은데 한자 뜻은 좀 다르요. 다시 재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해할 때 재랑 재축할 때 재가 음이 같잖아요.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면 재축. 그러면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보다 초과해서 축조하면 그거는 신축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 재축이 전부 멸실로 보고 전부가 멸실됐다는 전제로 전부 멸실하고 초과해서 지으면 아까 우리 개축할 때 전부 철거 초과해서 지으면 신축이듯이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이 규모를 초과해서 지으면 그것도 신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해석상. 아까 전부 철거 전부 철거하고 나서 규모를 초과해서 다시 지으면 그거는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듯이 전부 멸실된 건물을 규모를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면 이것도 신축으로 봐야 된다.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과 같은 규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 자, 이축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자, 종전과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주요 구조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도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어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이렇게. 주요 구조부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이에요. 주요 구조부는 개라고 세지 마세요. 6부분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먼저 내력벽하고 기둥을 이렇게 묶으세요. 묶으셔가지고 수직으로 세워지는 부분들. 자, 내력벽이나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지죠. 근데 나머지 4가지는 수평으로 누워있는 주요 구조부.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자, 주요 구조부는 6부분입니까? 내력벽, 힘을 받는 벽, 기둥. 그 다음에 바닥 아시죠? 바닥. 6층과 5층을 나눠주는 콘크리트 바닥. 보통 한 10cm 되는 바닥 이런 거. 보 뭔지 아세요? 보? 우리 보 이렇게 기둥하고 기둥을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 가로로 얹는 구조물이 보잖아요. 보. 보를 세우고 그 뒤에 지붕틀을 또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나 지붕틀, 주계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 그럼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같은 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맨 끝에 5개 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건물 구중에서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있죠? 건물 외벽에 이렇게 철제로 된 계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건물 내에 있는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지만 건물 바깥에 부착되어 있는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답이 창문틀이었어요. 창문틀.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창문틀. 아, 창문틀은 유리창 붙어있는 창문틀이 뭐 주요 구조부예요. 유리창 깨지면 창문틀 떼다 갖다 이렇게 주면 갈아주지 않습니까? 창문틀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지붕틀하고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문제를. 그 얌체가지. 지붕틀, 창문틀 그거. 지붕틀은 지붕의 뼈대입니다. 지붕의 뼈대는 주요 구조부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전 공사는 큰 건물은 못하고
2층짜리 목적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속 머릿속으로. 2층짜리 목적 건물은 건물 들 수 있어요? 네,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요즘에 이제 중장비가 많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이전 공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같은 대지요. 여기는 다른 대지고. 그러면 2층짜리 목적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목적 건물을 2층짜리를 건물을 들어서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이전 공사한 겁니까?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 옮겼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옮기면. 이거 좀 다른 대지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전 공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전 공사가 아니면 이게 이축 공사라고요. 이건 이전 공사고. 근데 이축 공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신축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여기 대지 다른 대지에 건물이 없다가 넘어와서 새로 생긴 거죠.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축 공사는 뭐랑 같은 거예요? 신축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이미 신축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축을 또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축 공사는 뭐로 봐야 된다? 신축으로 봐야 된다. 기존 건물 자체가 다른 대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 공사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전 공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로 거기 기출 문제가 나왔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출 문제 한번 보실래요? 기출 거기 문제 보시면 건축 공사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는 몇 개 들어갔어요? 5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5개 공사한지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 건물 새로 지으면 뭐예요? 신축. 기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 건물을 층수를 7층으로 늘렸어. 그럼 중축 공사죠. 태풍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해. 그러면 재축. 건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겼어. 이전 공사죠. 그러면 그 다시 다 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 게임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네, 5번. 이렇게 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4개나 다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3개 같은 데 가지고 답은 대부분 3번에다 4번. 이렇게 공부 덜 하신 분들은 건축 개념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답을 좀 5번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뻔하다고 보면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보기를 5번 질문에다가 4개를 다 이렇게 건축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잘 못하신 분들은 3번이나 4번 찍고 나오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셔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용어 중에서 우리가 건축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건축 배웠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다 기본적으로 허가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공사까지 다 허가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은 또 뭐예요? 건축물. 건축물이 뭔지 아셔야 돼요.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 이 건축물 정의가 원래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고 건축법 규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건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건축물은 우리가 교재에서 511페이지부터 51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니까 51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건축에 대한 용어 나오듯이. 자, 우리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지붕, 기둥, 벽 3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고, 구조가 지붕, 기둥, 벽 3가지가 모두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고, 아니면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입니까? 네, 그럼 지붕하고 벽 이렇게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11페이지 보시면 그 핵심 다지기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보시면 그 지붕하고 벽만 있든지 아니면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에 딸려 있는 설물이 대문이나 담장이라고요. 자, 우리 대문이나 담장 같은 딸린 설물도 건축물로 봐요. 대신 담장은 2m 이하라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2m 이하. 그 그림에 보면 그 우리가 단독주택 지을 때요, 단독주택을 짓고 이렇게 마당을 지나서 대문 담장이 나오죠. 네, 보통 그런 단독주택이니까. 담장 높이가 2m 이하로만 지으면 그걸 건축물로 다 일체로 처리하는 거예요. 담장 높이가 2m가 넘어가면 공작물이 된다. 공작물. 그 공작물이라는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자, 지금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에 딸려 있는 대문이나 담장. 자, 이에 딸린 설명에다가 대문 담장 쓰시고, 특히 담장에다가
2m 이하라고 쓰세요. 2m 이하면 그게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일체로 처리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물로 본다. 지하나 고가에 들어가는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 창고들도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하 상가, 지하의 공연장 이런 것들, 우리 고가, 육교 위에 있는 무슨 상가 이런 것들 다 건축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건축물입니다. 지하 상가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물이야?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문제는 아까 제가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 할 때 담장이 딸린 설물이죠. 자, 특히 담장은 2m 이하면 건축물인데 2m가 넘어가면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공작물. 자, 우리 공작물을 잠깐 좀 먼저 좀 볼까요? 공작물. 잠깐 페이지를 521로 이동하세요. 521. 자, 우리 공작물하고 조금 비교를 할 게 있어요. 공작물. 자, 공작물은 땅 위에 세워지는 축조물인데 사람이 이렇게 머물면서 머무는 그런 공간이 없는 공간인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 건축물로 보는데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탑 같은 거, 무슨 탑 같은 거 있죠. 예. 지금 보면 공작물은요, 일단 그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공작물에 해당되면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걸 따로 내셔야 된다고. 위에 보시면 시군구청장 때 공작물 축조할 때 신고를 내라. 521페이지. 예? 그러면 그 공작물에서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이라고 써 있죠. 담장이 2m 이하면 건축물에 딸린 설물로 보고 건축물로 한 번에 넣어서 처리하고, 2m가 넘어가면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공작물 신고라는 걸 따로 내셔야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단독주택을 2층으로 멋있게 하나 줬어요.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마당 지나서 여기다 담장을 세우는데 담장 높이가 3m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m면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얘는 건축물, 얘는 공작물이라고요. 그래서 공작물에 대한 신고를 따로 내고, 공작물 이거는 건축허가는 별도로 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내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담장 높이를 2m로 이렇게 낮췄으면 어떻게 돼요? 2m 이하까지는 뭐가 됩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얘네들은 공작물 신고라는 걸 안 하고 별도로 이렇게 묶어서 건축허가로 한 번에 가면 된다고. 이렇게 행정 절차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저기 그 무슨 뭐 서태지, 옛날에 서태지가 여기서 집 짓고 살 때 거기가 어디죠? 이태원인가 집 짓고 산다는데 그 담장 높이가 언뜻 봐도 한 4m는 돼 보이더라고요. 자꾸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그 사생활 노천 그 위에다가 뭐 그 담쟁이 같은 동물도 세우고. 그럼 담장 높이가 4m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물, 본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고 이 공작물은, 담장은 공작물이 되니까 공작물 신고라는 걸 따로 낸 거라고. 이렇게 그 서태지라는 이름으로 두 개를 신청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건축주니까. 본명은 따로 있겠죠, 그 사람이. 서태지 이름으로 건축허가 내고 공작물 신고를 따로 내서 그 건물을 신고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2m 이하로만 해서 2m까지 뭐 1.5m 이렇게 되면 2m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공작물 신고라는 걸 안 한다고요. 건축허가 신청 하나만 돼. 그러려고 이 공작물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공작물이 지금 담장 옹벽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그 광고탑도 있죠. 예,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광고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삼성 뭐 갤럭시 핸드폰 써 있잖아요. 근데 굴뚝도 있죠. 밑에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같은 철탑, 주거나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통신용 철탑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도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왼쪽에 사이즈가 있네. 아, 이런 거 싫죠, 그렇죠? 사이즈를 외우면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이즈가 이게 2, 4, 6, 8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짝수로. 그러니까 2m가 넘는 이제 이렇게 담장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2m가 넘는 담장이면 공작물이 되어서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근데 광고는 왜 살까요? 광고고. 광고가 물건 사라고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사잖아요. 지금 바람이 갔다고. 그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광고탑, 광고판은 4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다. 그래서 신고하러 가야 된다. 자, 6m짜리는 5개가 있어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아래 골프 연습장 철탑, 주거나 상업지역에 들어간 통신용 철탑. 이 통신용 철탑 핸드폰 기지국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 외우실 때는 6m 넘는 굴뚝에서 이렇게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장식탑, 기념탑 이렇게 장기두는 골프 연습장 철탑이니까 골, 통신용 철탑이면 통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고 있는 꼴통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4m 넘는 광고탑 이렇게. 4m는 광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2m 넘으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이죠. 사람이 맘대로 못 이렇게 4m 넘는 담장. 우리 교도소 같은 담장 이거 딱 공작물이라고요. 교도소라든가 좀 이렇게 담장을 높이 쌓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담장 높은 게 좋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담장 아예 없죠. 우리 마을은 담장 없어요. 가난한 동네. 그래서 있는 동네는 담장을 높이 쌓아야 된다고요.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뭐 가져갈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또 행복한데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건데 그지? 반드시 행복한 거냐 이게 이거. 행복해서 그러면 뭐 행복지수 이런 게 뭐 저희가 부탄 그죠? 부탄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지하게 행복하대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돈이 들어가면 변할 거예요. 자본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휘저어 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이 확 바뀐다고요. 그 사람들이 부탄이 얼마나 폐쇄적인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북한처럼 우리는 행복해요.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탄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랑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외국 문물이랑 교류가 되고 그러면 이제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지죠. 근데 그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런 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안 돼요.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냐 이런 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거는 쓸데없는 자료예요. 누가 행복하냐 이런 거는 그 행복 지수라는 거 되는 거 진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 막 돈 몇백만 원 쏟아붓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 진짜 할 일 없는 짓이에요. 그거. 행복하다. 이 뭐 의미가 있어요.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좀 안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2m 넘는 담장, 4m 넘는 광고 이렇게 외우시고 8m가 넘는 거는 고가수죠. 이 고가수가 물탱크예요. 물탱크라 해서 이게 고가수가 이게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물을 저장하는 탱크 같은 게 있습니다. 물탱크. 이런 게 높이가 8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여기서 이제 끝나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이렇게. 자, 요거는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상 신고라는 거. 다른 건 다 넘는 건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까?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 이거 뭔지 아시죠? 기계식으로 주차하는 거. 주차를 이렇게 하고 버튼 누르면 다음 칸이 내려오는 구조 이런 거. 이렇게 회전도 하죠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이런 것들은 8m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고 넘어가면 이게 주차장법으로 가요. 더 센 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8m 넘어가면 다른 것들은 다 넘는 거죠. 2m가 넘는 4m가 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견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홀수로 물어봐요. 홀수 어떻게 물어보냐면 5m 높이의 굴뚝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m짜리 굴뚝이면 안 된다고요. 6m가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5m 높이의 광고탑이면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이 맞다죠? 맞죠. 광고탑은 5m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5m 넘는이라고 안 하고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5m 높이라고 물어본다. 5m 높이. 5m 넘는이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5m 높이면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7m 높이에 9m 높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 읽어야지 문장을. 7m 높이에 이렇게 그러면 7m짜리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적용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7m 높이의 고가수조면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아니다. 근데 7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이면 적용 대상이 맞다 이렇게 맞다. 이건 맞죠? 왜냐면 이게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니까 7m면 그 아래 범위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2m를 넘는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6m를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는 꼴통들, 8m 넘는 고가수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이런 것들. 그 지하 대표부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자, 이게 공작물이에요. 그럼 우리 공작물로 들어가는 담장하고 건축물로 들어가는 담장은 다른 거죠. 네, 다시 건축물로 오십시오. 건축물. 자, 건축물로 오시면 우리 건축법에서 다시 앞부분은 건축물로 오셔서 몇 개 더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건축물에서 여기 이제 그 아까 우리 이쪽에서 봤던 이에 딸린 설물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공작물도 비교했습니다. 딸린 설물. 대문이나 담장. 특히 담장 같은 경우는 2m 이하일 때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한다. 2m가 넘어가면 공작물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물인데, 근데 문제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건물이 있대요. 자, 배제하는 건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더라도 네 가지 건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이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어서 건축법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가지 건물은 빼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 건물은 건축법이 배제가 되는 건물이라고요. 건축법이 배제가 되는 건물이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창고철문이죠. 자, 512페이지 보세요. 512페이지.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문화재, 지정과 지정 문화재,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동대구, 대구 도착하면 대구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광주 가면 광주 톨게이트 거기. 돈 받는 그 장소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왜? 이게 다른 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간이창고 가로 안에 공장용 대지 안에서, 공장 안에 컨테이너 사무실 그러면 안 되고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그 다음에 지정 가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들, 보행설, 플랫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철도, 이게 서울역을 생각하시면요, 서울역을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서울 역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역사. 이 서울역이다 이렇게. 그럼 서울역에서 표를 끊고 나가시는 데 있죠? 나가시죠? 네, 나가시면 여기 보면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무슨 뭐 경주빵 팔고 막 그러잖아요, 있죠? 네, 여기부터 선로부지예요. 철도 역사에서 지하철 개철 같은 데를 통과해서 나가면 거기서부터 선로부지, 레일이 깔려 있는 부지라고요. 그러니까 철도 역사는 서울 역사 이 건물, 역사 건물은 당연히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가셔가지고 여기가 철도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설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 3번, 3번 나가는 데 있죠, 이렇게. 3번 여기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여기 에스컬레이터 내려가 있죠. 내려가시면 여기 플랫폼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나면 여기 이제 철도, 여기가 철도 레일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또 레일이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일이 깔려 있어서 레일 옆에 이렇게 레일이 있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있다고 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철도 레일이 깔려 있는 부지. 여기가 지금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이렇게. 이 플랫폼. 내려가서 플랫폼에 서 있죠. 그럼 그 KTX 승무원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거기가 다 그런 데가 다 선로부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지붕이 덮여 있어도 그 기둥이 있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 구조물들은 다. 왜냐면 다 여기서부터 선로부지니까 이렇게. 보행시설, 플랫폼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건축법상 건축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플랫폼 자체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 열차 손님들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이건 건축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건축법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걸 공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분별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처벌할 때는 무슨 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화재, 남대문 아시죠? 남대문 지금 호실되고 어쩌면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남대문 지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근데 이건 문화재니까 문화재 보호법으로 관리를 함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가리 전까지. 그래서 창고철문 이렇게 외우셔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단 몇 개는 빼라. 4개는 빼라. 그게 이제 창고철문 이렇게 창고 철문이죠. 문은 문화재. 철은 철도 선로부지 안에 시설물들. 자, 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죠. 그럼 안 돼요. 뭐가 얘예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맞아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그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 이런 것들은.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모두 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전통 한옥. 자, 전통 한옥이라고 그랬지 제가 문화재는 말 안 썼다고요. 전통 한옥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된다요. 돼서 건축법 이 처마 길이 같은 거 규제를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전통 한옥이나 전통 사찰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받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 여기 안 써 있잖아요. 창고 철문 요 딱 4가지만 건축법 적용을 배제한다.
그다음에 군대 가보면 군 정보시설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보면 무슨 레이더 기지 같은데 군 정보시설 이런 것들도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좀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네 가지는 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있어요. 용도 있죠?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좀 피곤한 거죠.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이거. 건축물의 용도가 거기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이게 뭐 장난 아니죠? 이 28가지 건물을 분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토지의 용도는 21개예요. 갑자기 제가 땅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토지, 우리 공법을 처음 공부할 때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토지, 국토기획부에서 우리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다시 또 순환 공부를 할 건데 국토법에서 자, 토지는 종류를 용도 지역이라고 나누죠. 21종류 있었죠. 용도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맨 끝에 농림 자연으로 끝나는 것들. 땅은 21가지로 나눠서 공법에서 규제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 용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도까지만 쓰면 돼요. 건물의 종류는 28개가 있다. 이렇게. 1번의 단독주택 중요하고 2번 용도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 안에 그 유명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게 뭐예요? 일종 근생, 이종 근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거생활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상점들, 근데 일종 근생은 주거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있습니까? 예, 이 미용원 우리 머리 혼자 못 깎잖아요. 자기 혼자는. 그러니까 원빈이 아니니까 혼자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용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 우리 옛날에는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는 게 죽어서라는데 근데 요즘에 목욕탕 잘 안 가시고 요즘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집에다 샤워실이 있으니까 목욕탕, 개정탕 잘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목욕탕, 세탁소가 다 일종은생으로 보고 밑에 라번에 의원, 치과의원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조금 아프면 가벼운 감기 걸리면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급은 다 일종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9번에 의료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의원이랑 틀린 거 병원이었어요? 병원은 쭉 가다 보면 9번에 의료시설, 뭐 서울대학병원, 무슨 아산병원 이런 것들은 다 이거 병원급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큰 병 나면 이제 우리 병원 가서 종합진단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종은생 좀 볼까요? 자, 이종은생에서는 우리 이거 나번에 보시면 교회나 성당, 사찰 같은 게 우리 종교 집회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주거생활하는 데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이렇게. 예, 일종은생은 주거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점들이고 이종은생 같은 시설들은 주거생활하는데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성당 사찰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무교 아니에요. 무교. 예.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처가 쪽에 교회 있어서 가끔 이제 일요일 가서 교회 가 놀고 오는데 이제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요즘에 걔랑 저랑 한번 붙었어요. 그렇죠? 나는 신은 없다. 걔는 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어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한번 했는데 걔가 지금 7살이에요. 7살인데 하느님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입증을 해보자 해가지고 막 했는데 하여간 뭐 보면 열심히 다녔대. 가면 이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저희 하면 좋은 거 같죠.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이렇게 좀 교회를 옮기시면 또 믿음이 좌실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는 믿음이 없었는데 큰 교회로 옮기니까 막 새벽에 기도 나가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하셔가지고 설교를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시면 이제 교인들한테 많은 믿음을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하는데 막 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해서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쫙 헌금 꽉 채우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교회나 사찰 쪽이 성금 확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잘 좋아야지 그 종교집회. 그래서 이제 이 돈 같은 것들 좀 많이 벌려야지 종교집회장. 어쨌든 종교집회장이 이종은생은 사이즈가 500미만 이거 조그만 교회 얘기하는 거고 종교집회장 교회가 크면 6번에 종교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분류를 해서 봐야 돼요. 이게 종교집회장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종은생은 500미만의 교회나 성당 사찰이고 종교집회장. 근데 종교집회장이 규모가 크면 500 이상으로 뭐 여의도 순복음 이런 거는 6번에 종교시설로 봐야 됩니다. 뭐 조계사는 큰 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종은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들어갑니까?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먼저 보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나요? 이종은생에서 하번에 있죠. 네, 금융업소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경영을 하실 거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일 때. 자, 500 이상은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 다중생활시설까지 꼭 봐야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업, 우리 고시원업을 다중생활시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인 고시원인데 500 이상은 아셔요. 500 이상이라는 게 뒤로 가보시면 숙박시설. 자, 이게 이제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일반 숙박, 관광 숙박 밑에 보시면 15번에 다중생활시설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래 써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중생활시설은 뭐로 봐야 된다? 2종 근생이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500 이상이 되면 숙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숙박시설, 그다음에 신용권의 위락시설, 뭐 유흥정 같은 게 이제 술집 얘기하는 거죠. 무도장,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위락시설이 되는 거예요. 위락시설. 옛날에 근처에 밤사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밤사. 네,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가는 밤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밤과 음악 사이라는 그런. 근데 그거를 위락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락시설로 보면 어떤 행위가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위락시설로 볼 거냐 아니면 이종근생으로 볼 거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네, 밤사. 근데 저도 뭔지 결론은 잘 몰랐는데 이게 해석이 아마 거기서 뭐 주류를 좀 팔고 이렇게 돼서 무도장으로 봐서 이게 위락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다 이종근생으로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을 받아봐야 됩니다. 관청에. 맨 끝에 뭐로 끝납니까? 맨 끝에 보시면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이라는 게 있죠. 네. 일단 그 장례식장은 묘지 관련시설하고 분리하셔야 돼요. 묘지는 장례 치르고 가는 데가 묘지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이 장례식장은 대학병원에 있는 거 말고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에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럼 장례식장 28번은 따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따로 있는 장례식장은 뭐예요? 무슨 뭐 성남에 가보면 국도변 옆에 있는 장례식장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3일 장례를 치르고 묘지 관련시설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9번에서 돌아가시죠. 9번. 9번에서 그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28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28번 장례식장에서 이제 대학병원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28번으로 가고 28번에서 3일 장례를 치르고 새벽에 이제 발인하고 어디로 갑니까? 26번으로 가는데 중간에 27번 들렸다가 그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배고프니까 휴게소에서 밥 먹고 가야 돼요. 휴게소에서 밥 먹고 27번에 관광휴게소 휴게소 있어요. 그 다음에 28번, 26번으로 가셔가지고 화장을 하고 봉안당이라는 게 납골당입니다. 납골당.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봉안당 같은데 이제 모시는 거죠. 우리 고인을 모시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뭐. 아까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으로 그 돌아가시면 그렇게 싹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간에 저기 교회 들리시려면 6번 들렸다 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봤는데 근데 이거 좀 더 보셔야 될 게 아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쉬었다가 단독, 공동주택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 더 중요합니다. 이건 내용이 좀 많아서 잠깐 쉬었다가